러시아가 미 F-22 및 F-35 스텔스기에 대응해 개발한 첫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수-57 핵파 제작 공정 영상이 공개됐다. 수-57은 러시아의 급비무기로 분류돼 왔기 때문에 생산 라인 영상 공개는 이례적인 일이다. 러시아 국영업체인 로스텍사가 최근 공개한 영상에는 공장 생산 라인에서 수-57의 각종 부품들이 장착돼 완성되는 장면, 랜딩 기어 등 각종 장비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테스트하는 장면, 완성된 수-57이 활주로를 이륙하는 장면 등이 포함됐다. 헬론이라는 별명을 가진 수-57은 러시아가 세계 최강의 스텔스기로 꼽히는 미 F-22에 대응해 총력을 기울여 개발한 최신 스텔스기다. 한때 우리 초음속 훈련기와 같은 이름인 T-50으로 불렸으며 지난 2002년 본격 개발이 시작됐다. 경쟁 상대인 미국의 F-21을 의식해 레이더에 잡히는 면적인 레이더 반사 면적을 낮추고 성능 요구도를 최대한 높게 잡았다. 러시아의 첨단 항공 기술력을 총동원하다시피 해 개발했다. 최신 위상 대열 레이더 등 첨단 항공 장비를 갖췄지만 레이더 반사 면적은 F-22보다 커 유사시 공중전에서 불리할 것으로 평가된다. 러시아는 전투기 주변에 플라즈마를 뿜어 레이더파를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플라즈마 스텔스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승무원은 1명이며 길이 22m, 폭 14.2m, 최대 이륙 중량 37톤이다. 이즈델리에 30 터보팬 엔진을 장착하고 있고 최대 속도는 마하 2다. 마하 1.6으로 초음속 순항을 할 수 있고 최대 항속거리는 5,000km에 달한다. R-73 공대공 미사일, KH-38M 공대지 미사일, KH-35U 공대함 미사일 등 10여 발의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다. KH-35U 공대함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260km에 달해 적방공망 밖에서 구축함 등 대형 함정을 타격할 수 있다. 해당 가격은 5천만 달러로 F-22의 4분의 1, F-35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10여 대가 생산됐고 2028년까지 76대가 도입될 예정이다. 경쟁 기종인 미 F-22는 길이 18.9m, 폭 13.5m로 수-57보다 작다. 하지만 핵심인 스텔스 성능과 최대 속도 등은 수-57보다 뛰어나다. 레이더 반사 면적의 경우 F-22는 0.0001제곱미터 수준으로 작은 곤충 크기, F-35는 0.001제곱미터 수준으로 큰 곤충 크기와 비슷하다.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는다는 얘기다. 반면 수-57의 레이더 반사 면적은 0.1에서 0.5제곱미터 수준으로 F-22는 물론 F-35에도 뒤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은 유명 테스트 파일럿의 말을 인용해 수-57이 미국의 F-35와 1대1로 공중전을 벌이면 승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러시아의 유명 테스트 파일럿인 마고메트 돌보예프는 두 전투기가 1대1로 공중전을 하면 수-57이 F-35를 쉽게 파괴할 것이라며 수-17기를 훌륭한 기체라고 평가했다는 것이다. 그는 수-17의 기동성이 F-35보다 우수하다면서도 요즘은 1대1로 전투를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고 한다. 동북아에선 러시아의 수-17을 비롯 중국의 Je-20 및 FC-31, 우리나라와 일본의 F-35, 미국의 F-22 및 F-35 등이 속속 배치되고 있어 스텔스기 대전이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오는 4월 1호기가 출고될 첫 국산 전투기 KF-X는 4.5세대 전투기로 부분적인 스텔스 성능을 갖고 있어 절반의 스텔스기로 불린다. 2. 수-17기 1대1 공중전선은 F-35기 능가. 러시아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수호이-57이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와 1대1로 공중전을 하면 승리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은 20일 유명 테스트 파일럿인 마고메트 돌보예프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그는 두 전투기가 1대1로 공중전을 하면 수-17이 F-35를 쉽게 파괴할 것이라면서 수-17기를 훌륭한 기체라고 평가했다. 그는 수-17의 기동성이 F-35보다 우수하다면서 요즘은 1대1로 전투를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대전 양상이
과거처럼 1대1 방식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톨보이프는 현대전을 전자전으로 규정하며 전술적 과제에 대한 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일 공식 은퇴한 톨보이프는 올해 70살로 복무기간 미그-29 등 50종 이상의 비행 기체를 조종했다. 그는 또 1980년대 중반에는 과거 러시아의 우주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이런 공로로 그는 최고의 국가 훈장인 러시아 영웅 칭호를 받기도 했다. 이 칭호는 러시아 정부가 영웅적 행동을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탁월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수호-17은 러시아가 자랑하는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레이더에 거의 포착되지 않는다. 또 다양한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다. 러시아는 2028년까지 모두 76대의 수호-17 전투기를 보유할 계획이다. 3. 플라스마 기술의 역작이 될 러시아의 수호-17. 1957년 소련이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발사한다. 우주로 날아가던 스푸트니크는 지구에 있는 발사비지의 레이더에 도무지 잡히지 않는 사태가 벌어진다. 훗날 고도의 자연 플라스마가 레이더의 단파를 흡수한다는 것을 알아냈고 이 기술을 활용한 스텔스 기술이 개발되기에 이른다. 그리고 러시아는 미국의 F-21을 잡기 위해 새로운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고야 마는데 프로젝트 I-21로 탄생한 전투기는 역대급이었다. 그런데 수호-17에 대한 이야기를 펼치기 전 미소 전투기 대립 배경에 대해 이야기를 먼저 꺼내야 할 듯합니다. 미소 냉전 시대에는 어느 나라의 무기가 더욱 뛰어나냐에 따라 만일 발생할 전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양국은 무기 개발, 특히 미사일과 전투기 개발에 끊임없는 노력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소련이 미국의 전투기들에 대한 카피 기술력이 상승하며 미국의 절대 우위를 장담할 수 없게 되었죠. 미국은 자신들이 보유한 모든 항공 기술을 쏟아부어 소련 전투기보다 앞선 무적의 전투기를 만들어내어야 했습니다. 당시 최강 전투기로 평가되는 F-15를 완전히 뛰어넘는 신개념의 차세대 전투기가 필요했지만 결론은 그런 전투기를 만들기가 어렵다는 중론을 내놓죠. 미공군은 차세대 전투기에서 공중우세 개념을 넘어 공중지배 개념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요구를 들어 마지막까지 경쟁에 남은 회사는 록히드 마틴과 노스롭이었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YF-22라는 시제기를 만들었고 노스롭은 YF-23이라는 시제기를 만들었죠. 결국 록히드 마틴의 YF-22가 최종 선정되면서 F-22라는 이름을 얻었고 맹금류를 뜻하는 레터가 뒤에 붙게 됩니다. 이렇게 개발된 레터는 하늘의 제왕이라는 별명을 받으며 현재까지 최강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게 되죠. 1970년대에 구상해 1980년대 기술을 가지고 1990년에 첫 시제기가 탄생한 것이 바로 F-22 레터 스텔스 전투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5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을 알게 된 소련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준비하던 중 소련이 붕괴되며 어려운 경제 위기를 겪자 모든 계획은 정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련의 뒤를 잇는 국가인 러시아의 경제가 살아나면서 2002년 미국의 전투기에 대항하기 위한 새로운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착수하게 됩니다. 여기에 수사-17라는 기술실 증기를 만들어냈고 러시아의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핵파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 이릅니다. 러시아 공군의 미그-29나 수-27을 교체하여 미국의 전투기와 대적하겠다는 계획이었죠. 여기에 관심을 보인 국가는 파키스탄과 중국 등 국경 분쟁으로 골머리가 아픈 인도였습니다. 하지만 비용과 기술적 문제 그리고 엔진 개발이 늦어지면서 5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을 취소하고 2024년까지 자체 5세대 전투기 개발에 착수합니다. T-50이라는 설계 명칭의 전투기는 2009년에 첫 비행을 예정했으나 실제 비행은 2010년 1월이 되어서야 진행되었습니다. 2011년 MAKS 에어쇼에서 처음 외부에 공개되었죠. 그렇게 세상에 공개된 T-50 즉 정식 지식명 수호-17은 러시아 국방부가 제작사인 수호이사와 76대를 계약하며 2019년 양산에 착수합니다. 공개된 재원 사항을 살펴보면 전폭 14.1m와 전장 20.1m, 최대 속도 마하 2.0 이상의 최대 적재 중량 약 29톤이죠.
무장사항으로는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과 30mm 기관포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2028년까지 76대의 수호-17 전투기를 실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기대감이 더욱 커진 상황이죠. 근접전에선 블랙터보다 한 수위라는 평가도 존재할 만큼 동구권 계열 전투기의 기동성은 매우 우수한 특징을 보여줍니다. 수호-17의 아티클 30이라는 엔진은 기존의 엔진보다 추력이 높고 성능적으로 효율적이며 수명주기 비용도 줄어든 엔진입니다. 장착된 AESA 레이더는 400km 밖에서 적을 탐지하며 62개의 목표를 동시 추적이 가능하고 그중 16개의 목표물과 동시 교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레이더는 F-15보다 약 10%에서 20% 정도 성능이 뛰어날 것으로 내다보는 전문가들도 있죠. 기동성 면에서는 F-35와의 비교해서 상당수 많은 부분이 수호-17의 성능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F-35의 순간 선회력은 최신 공대공 미사일 운용에 특화되어 있으며 최신 공대공 미사일들이 전투기의 기동성 우위를 무력화시킨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수호-17의 기동성은 아쉬운 부분이죠. 2018년 시리아에서 실전 환경 시험 비행을 실시한 수호-17은 이미 작전을 펼치고 있는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하는 성능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함재기용으로 제작되고 있는 가칭 수호-17K는 2028년 뒤에나 그나마 진행할 여유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안 좋은 소식으로 2019년 시험 비행을 하던 수호-17이 하바롭스크의 삼림 지역에 추락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조종사는 무사히 탈출했고 추락한 원인에 대해 조사위원회는 제어장치 결함이라고 주장하죠. 제대로 만들어진다면 중국과 터키, 미얀마와 인도 등에 판매가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미 알제리는 수호-17 14대와 다목적 슈퍼 기동 전투기 수-35, 최전선 폭격기 수-34를 각 14대씩 구매하며 총 60억 달러를 지불, 2025년까지 전투기들이 알제리에 전달되죠. 러시아는 2011년 대한민국의 3차 FX 사업에 참여 의사를 내비쳤고 수호-17은 우리나라의 3차 FX 사업의 후보 기종이 될 뻔했죠. 러시아는 인도의 FGFA 사업 탈퇴로 부담해야 할 100억 달러의 예산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스텔스 전투기와 러시아 스텔스 전투기의 기술적 차이는 기체의 도료를 바르는 것이냐 아니면 자연의 에너지 플라스마를 이용하는 것이냐의 차이입니다. 우리나라도 서둘러 미국과 러시아 기술에 버금가는 스텔스 기술을 쌓아 세계의 하늘을 호령하는 전투기를 양산하길 기대해봅니다. 4. 러시아 전투기 흑해상공서 미군 정찰기 2대 격퇴. 러시아 수-27Z 전투기 한 대가 12일 흑해 상공에서 출격, 2대의 미군 정찰기를 격퇴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이날 발표했다. 국방부의 츠베즈다 방송은 8월 12일 러시아 공군 방공 시스템이 흑해 중립국 상공에서 러시아 영공으로 접근하는 2대의 비행 목표물을 포착한 뒤 즉시 발진했다고 밝혔다. 목표 비행체들을 막기 위해 출동한 것은 수-27 전투기였다고 이 방송을 인용한 신화통신이 전했다. 전투기 조종사가 확인한 비행기들의 정체는 미공군 전략 정찰기 RC-135 한 대와 미 해군 정찰기 P-8A 포세이돈이었다고 츠베즈다 방송은 밝혔다. 미군기들이 러시아 국경 밖으로 물러간 다음에 러시아 전투기는 무사히 기지로 귀환했다. 지난 몇 주일 동안 러시아 전투기들은 흑해 상공의 미군 정찰기들을 막아내기 위해 거의 주기적으로 출동해왔다.